몇 년도에 개관을? 그죠? 안녕하세요.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. 저 지금 함창 협동조합 역사박물관에 지금 나와서 좀 둘러봤는데요.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.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곳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이 협동조합의 그 역사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, 제가 적극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 협동조합, 특히 이 전준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, 이 그림 아시나요? 무서워, 어떡해 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? 그들의 액션을 통해서 말이죠. 그때 앞에 있던 펭귄 한 마리가 점프해서 뛰어듭니다. 자, 뛰어들면 이제 그 뒤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 있었던 펭귄들이 함께 같이 뛰어들게 되죠. 이러면서 이 펭귄들의 이 바닷속 사냥, 먹이 사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,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사업,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. 그런데 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너머에 있는 세상, 그 세상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누군가는 먼저 가야겠죠. 그 first mover, first penguin, 이 역할, 협동조합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분, 그분이 바로 전준한 선생님이십니다. 오늘 제가 이 전준한 선생님이 이곳 상주에서 이곳 함창 협동조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지 그 역사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. 이 전준한 선생 그리고 그의 동생 전진한 선생, 이 두 분이요, 언제 태어났냐면 1898년 그리고 1901년도에 태어납니다. 근데 여러분들 1898년이라든지 1901년 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, 이후 1919년 바로 이 3.1 운동을 이끄는 세대입니다. 김원봉 선생도 요 시기에 태어나셨고요. 그 다음에 일왕궁에 폭탄을 투척했던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, 그분도 역시 이 시기, 그분들이 10대와 20대 때 이 3.1 운동을 본 거예요. 이 3.1 운동은 당시 그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. 왜?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나라가 망했습니다. 그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1910년대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되죠. 공포 정치였습니다. 헌병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마구 때리는 태형이 가능했던 그 공포의 시기가 바로 1910년대였죠. 이 시기에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과 우리가 조국을 되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,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시기였는데, 그것을 일거에 깨버렸던 그 사건이 바로 이 3.1 운동이었습니다. 이 3.1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본다면 제국에서 민국으로, 백성에서 시민으로 탄생이 되는 엄청난 역사, 우리 반만년 역사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시기입니다. 그러니 이 시기를 관통하고 있었던 그 20대 열혈 청춘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? 가슴에 정말 뜨거운 불덩이 하나 이고, 그래, 잃어버린 나의 나라,
잃어버린 나의 조국을 되찾아야 되겠다.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뜨겁게 고민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. 자,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, 바로 이 전준한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역사의 배경, 그 속에서 역시 전준한 선생 마찬가지로 고민하게 됩니다. 3.1운동 이후에 일제가 깜짝 놀랐거든요. 이야, 이거 뭐 헌병들이 몽둥이로 때리면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200만 이상의 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독립만세 부르니까 놀란 거예요, 일제가요.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, 약간의 그 유화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. 그 흐름 속에서 전진한 역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전진한 이 형제들이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, 잃어버린 식민지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1920년대가 산미 증식계획, 일제의 그 산미 증식계획 속에서 이 쌀을 더 많이, 왜냐하면 일본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쌀이 부족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쌀 부족,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? 그래, 식민지 조선에서 쌀 갖고 오자.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요, 쌀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나서 남는 건 쌀은 증산시켰지만 그 증산된 쌀은 다 일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. 이 전씨 형제들은요, 그래서 이 농촌사회, 이 피폐해진 농촌사회를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보자. 어떻게? 협동조합이라는 방법으로 말이죠. 자, 협동조합.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.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들 스스로 협동해서 하나가 되어서 생산이라든지 구매라든지 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제도,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농촌사회를, 우리 이 피폐해진 농촌사회를 한번 이런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26년도에 바로 협동조합사,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할 때 사자가 아니고요. 회사할 때 그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. 협동조합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협동조합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피폐해진 농촌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. 이 협동조합사의 어떤 그 전략가 역할이 누구였냐면 아까 전준한 선생님의 동생분, 바로 전진한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. 외국의 협동조합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거죠. 그리고 성공 사례를 공부한 것이죠. 그리고 그 성공 사례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한 것이죠. 그 이론을 실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. 라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바로 이곳 상주 함창, 이곳에 와서 협동조합을 만드십니다. 바로 이 함창 협동조합, 이 1927년도는요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. 바로 전국 최대 항일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신간회가 결성되었던 그런 해가 바로 이 1927년입니다. 그러니까 1927년도는 정말 이 전국적으로 뭔가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에너지가 막 뿜뿜 마구마구 올라왔던 시기가 1927년도였고요. 바로 이곳 함창에서 전준환 선생은 바로 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한번 그 희망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으셨던 겁니다.
자, 이 구성원들이 하나로 협동할 수 있는 그 끈끈한 조직을 만드는 것, 이게 우선이다. 그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뭘 팔아가지고 이익을 얼마 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 구성원들이다. 그 구성원을 다시 두 개의 층으로 좀 나눈다면 조합원이 있겠고 그 조합원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있겠죠. 그 리더와 그 조합원 간의 그 끈끈한 연계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역할들을 부여하는 거예요. 우선 이 조합원들은요,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한다. 내가 잘 사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잘 사는, 그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겠죠. 그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협동조합은요. 내가 조금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득을 낼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끊임없이 매달 아니 매주 계속해서 이 조합원들과 만나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리더. 분명히 이 조합을 움직이려면 그 조합원들이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? 출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? 적지 않겠습니까? 못 사니까. 근데 그 적은 액수의 다시 그 리더의 어떤 그 경비 운영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면 이거 오래 못 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.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? 네. 희생이 필요합니다. 리더의 희생이 필요합니다. 초기에는 어찌 보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손해를 감내한 내가 왜 이 조합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. 리더는 그래야 된다. 그래서 이 리더의 희생, 조합원의 교육, 이게 무엇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. 작은 데서 출발하자. 그래서 마을에서 시장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아니, 다시 한번 또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, 조합 활동하려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, 그래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, 그럼 물건 어디서 팔아야 될까요? 시장 가야죠. 시장 가야죠. 아니, 시장에서 해야지 이게 이득이 나지. 갑자기 웬 마을이야. 마을에 그 작은 사람들 그 대상으로 되겠습니까? 시장 가야지. 그런데 전주환 선생은 NO! 왜? 시장으로 가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여러 가게들에서 그냥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?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쑥 들어가면 협동조합의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조합원들의 끈끈한 유대적 관계, 협동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계속해서 다져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작은 마을에서 일단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성과를 얻고 여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그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가자. 네, 이렇게 전략을 세우신 거죠. 여러분 어때요? 협동조합의 어떤 역사의 첫 페이지인데 굉장히 체계적이죠. 목표는 이거였습니다. 한 사람의 10걸음보단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. 그래서 이거 함차에 와가지고요. 야, 마을 사람들,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넉넉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발기인들 한 30명을 모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발기인 총회가 딱 열리는 그날! 분명히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30분, 30분. 어떻게 된 거야? 아무도 없습니다. 전준환 선생은요, 실망하지 않았습니다. 협동조합의 출발은 늘 이렇게 미미하고 상처투성이었다라고 하는 왜곡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낯선 모습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고 이 전준환 선생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. 결과는 대박이 났습니다. 대박이 났습니다. 대박이 났습니다. 우와!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 조합원의 어떤 그 교육, 그 다음에 리더의 희생, 이런 어떤 끊임없는 어떤 연계감 속에서 작게 출발했지만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. 이익이 생기니까요. 여자 야학. 당시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. 그 여자 야학을 무상으로 운영을 합니다.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이죠. 그리고 돈이 좀 잘 벌리니까
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. 마을에서 어디로?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축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시장에 가가지고 작은 가게지만 가게도 하나 열었어요. 이제 월세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. 잘 팔릴 때는요, 일매출이 400원. 환산을 하면 지금 가치로 약 2천만 원. 오, 대박! 일매출 2천? 와! 품종도요,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냥 집에서 저 농사해온 그 뭐 작물들 뭐 7, 8개 시장에 와서 이게 커지니까 무려 100여 종. 너도 나도 뭐야, 협동조합이 뭔데? 이 협동조합이 뭔데 이게 지금 다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야? 이게 뭐야? 말 그대로 민들레 홀씨돼요. 바로 이 상주 함창협동조합의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. 바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. 근데 이게 뭐야? 상주 함창협동조합? 뭐야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런 농민들의 이 농촌이 막 혈기가 돌아. 뭐 여기도 만들어지고 저기도 만들어지고 난리가 났어. 뭐지? 식민지 조선 백성들에게 협동할 수 있는, 그리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일제에 대한 항일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한 것이죠. 일제가 1933년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.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가 30년대잖아요.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협동조합은 철저하게 해체되는 모습들, 그 아픈 과정을 겪게 됩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준환 선생님은요,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끊임없이 계속해서 준비를 했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.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전쟁 과정이에요. 바로 이 1952년 전쟁 과정 속에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론서를 또 만들어 놓으십니다. 대단하시죠? 그러니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게 광복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희망의 씨앗을 또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. 오늘 제가 이곳 상주 함창협동조합 박물관에서 전준환 선생님을 만나고 있습니다. 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,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제 꿈은 의사입니다. 변호사입니다. 교사입니다. 공무원입니다. CEO입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실 꿈이 아니라 직업이죠. 직업이 왜 대한민국 학생들의 꿈이 돼야 할까요? 왜 대한민국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, 명사로 이야기하는 걸까요? 이곳 함창협동조합을 이끄셨던 전준환 선생님의 꿈은 협동조합장 아니었습니다. 명사가 아니었습니다. 직업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,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,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바로 동사의 꿈을 꾸었던 분입니다. 이곳에 와서 협동조합의 역사를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제강점기 그 식민지 조국에 살고 있었던 한 청춘이, 한 20대의 청춘이 가졌던 그 동사의 꿈, 그 동사의 꿈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가신다면 이곳 상주 함창 역사 박물관, 이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요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속에서 생산되는 그 재화, 이 재화를 사자라고 하는 또 이 가치 소비가 또 함께 두 개의 축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동사의 꿈을 꾸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전준환 선생님의 역사, 협동조합의 역사, 바로 동사의 꿈의 역사를 우리 가슴속에 한번 새겨봅니다.